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쓸데있는 개발 상식 아카 알쓸 계잡 주인장 유연이입니다. 오랜만이에요, 여러분. 더 이상 상처뿐인 변명은 하지 않을게요. 이쯤 되면 그냥 러크가 상반기에 아주 많이 바빴나 보다 하고 넘어가자. 대신 황금 같은 주말에 방구석에서 에피소드 만들고 있잖아요. 에어컨 아래가 세상에서 제일 시원한 건 안 비밀. 냉동기를 발명한 캐리어 형님 감사합니다. 에어컨은 LG. 저번 시간에 웹과 보안에 대해서 얘기해보겠다고 예고를 했었네요. 사실 보안은 제가 애증하는 주제 중 하나입니다. 모든 물건을 인터넷에 연결시키려는 세상에서 보안이 중요하다는 걸 누가 모르겠습니까마는 기능 일정과 개발비에 쫓기는 살얼음 같은 전쟁터에서 정말 이게 최선이냐고 귀찮게 쪼아대는 느낌이랄까요? 최선을 다했다고 상은 없는데 잘못하면 벌은 큰 그런 느낌이랄까요? 세상에 똑똑하면서 나쁜 놈들 때문에 착하지만 좀 덜 떨어진 내가 고생하는 뭐 그런 느낌. 알았으니까 울지 말고 얘기해. 요즘 자동차 소프트웨어 개발에는 설계 단계에서 사이버 보안의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는 표준 프로세스를 요구하고 있어요. 내가 보안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응아와 된장을 구분할 수 있는 보안 지식이 있어야 똑똑한 고객님들과 스무스한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시스템 내에서 정보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시스템 바깥 세상으로 전송되는 데이터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와 같은 질문을 받게 되는데 이번 에피소드는 두 번째 질문에 대한 아주 기본이 되는 내용이에요. 이번 에피소드에는 로맨스와 치정으로 얽힌 막장 드라마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그로에 다시 한번 쏟아주실? 시큐어드 커넥션 출발합니다. 우리는 지난 에피소드에서 브라우저와 웹서버 간 HTTP 요청 응답 데이터가 어떻게 전달되는지 살펴보았어요. 그 와중에 TCP 덤프로 실제 주고받는 데이터를 캡처도 해보았더랬죠. 이때 양 끝단의 데이터들이 하나의 라인 타고 쭉 가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여러 게이트웨이와 라우터를 거쳐 뿅뿅뿅 토스된다고 했었죠. 여러분이 유튜브에 로그인하려면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서버로 전송해야 하고 그러려면 패스워드가 인터넷의 바다를 퐁퐁퐁 건너갈 텐데 이때 중간에 들르는 어떤 장비의 어드민이 TCP 덤프를 캡처해서 여러분의 HTTP 리퀘스트의 데이터를 까보면 아이디 패스워드가 뭔지 알아내는 건 일도 아니죠. 많은 사람들의 인터넷 뱅킹 계좌 정보, 카드 정보, 비밀번호들도 인터넷 바다에 둥둥 떠다닐 텐데 이 정보들을 어떻게 지켜지는 것일까요? 그런 걱정을 해소하려면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웹서버에 접속할 때 HTTPS가 붙은 HTTPS를 써야 해요. HTTPS는 TLS를 이용해 안전한 통신을 보장하기 때문이죠. 암호화고 인물, 밥과 앨리스를 어김없이 데려와 볼까요? 사분당 끝에 앉아있는 밥은 1분한 앞에 있는 여자친구 앨리스에게 사랑의 쪽지를 보내요. 쪽지 전달하면 중간에 한 놈이 열어본다 안 본다? 네, 열어봅니다. 열어보는 걸 막을 수 없어요. 그건 신이 인간에게 허락한 자유의지이면서 빌런의 숙명이기 때문이죠. 밥은 안전하게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 소중한 메시지를 암호화해서 보내기로 해요. 빌런이 메시지를 열어도 뭔 말인지 이해를 못하면 그만이니까요. 암호를 위해서 우리는 키가 필요해요. 우리가 전달하려는 정보는 디지털 세계에서는 그저 이진수로 변환되는 비트일 뿐이죠. 이 비트들의 값이나 자리를 어떤 규칙을 가지고 바꾸면 암호화되고 그 규칙을 반대로 수행하면 복구화가 되는 거예요. 뿌려쳐서 밥이 사는 세상에서 10비트짜리 키를 쓴다고 하죠. I love you라는 평문을 10자리씩 끊어서 뒤집고 갑자리 문자와 키값을 더하는 허접한 알고리즘을 쓴다고 하자고요. 모든 사람이 이 알고리즘을 사용하더라도 각자가 가진 키가 다르면 다른 암호문이 되겠죠? 결국 평문의 비트들에 연산되는 값과 자리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키인 것이에요. 그래서 키는 그저 유한한 길이의 랜덤 문자들의 나열일 뿐이랍니다. 사실 어떤 규칙으로 비트를 변환할지에 해당하는 알고리즘은 공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야 상대도 암호를 풀 수 있으니까요. 다만 이 키값을 모른다면 암호문을 역으로 추측해내기 어려운 연산 조합들을 여러 똑똑한 박사님들이 하사해주셨죠. 하지만 10비트짜리 키와 밥의 알고리즘에 단순한 문장을 몇 개를 넣어보면 밥의 키값을 금방 유추할 수 있는 것처럼 세상의 컴퓨터들의 컴퓨팅 파워가 점점 좋아지면서 꽤나 견고했던 알고리즘들이 깨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시스템이 사용하는 최소 키의 길이도 점점 길어져야 했답니다. 밥의 세계에서는 10비트가 충분히 긴 키값이어서 절대 뚫리지 않는다고 치자고요. 어쨌든 앨리스가 키가 있어야 이 메시지를 해석할 수 있으니 밥은 앨리스에게 키값을 알려줘야 해요. 암호화에 쓸 암호키를 쪽지로 적어보내면 빌런에게 키가 노출되니까 키는 앨리스를 쉬는 시간에 직접 만나서 전해줘야 했지요. 밥과 앨리스는 서로 암호화된 메시지를 보내며 사랑을 잘 키워나갔답니다. 그러나 두둥. 밥은 사실 샌디와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죠. 멍청한 밥은 앨리스에게 준 키를 샌디에게도 똑같이 주었고 앨리스는 셀리와 밥의 메시지를 모두 까볼 수 있었기에 밥의 양다리는 금세 탄로가 나고 그들의 사랑은 파국을 맞이하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브라우저와 웹서버가 텍스트를 암호화해서 보낼 때 매번 새롭게 생성한 세션 키를 사용하게 되었답니다. 세션 키는 새로운 커넥션을 맺을 때마다 매번 다른 키를 생성해서 사용해요. 여기서 여러분은 의문이 들겠죠. 앨리스와 셀리에게는 쉬는 시간 직접 만나서 키를 주면 되었지만 브라우저와 웹서버는 아무리 사랑해도 서로 만날 수가 없잖아요. 결국 키를 저 위험한 인터넷 바다에 던지지 않고는 서로 암호화된 텍스트를 주고 받을 수가 없는 것일까요? 이 세션 키를 안전하게 주고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비대칭 키 암호 알고리즘이에요. 세션 키와 같은 대칭 키 암호화는 암호화할 때나 복호화할 때나 똑같은 키를 사용하기 때문에 양쪽 모두 동일한 키값을 가지고 있어야 했죠. 비대칭 암호화 알고리즘에는 데이터를 주고받는 모든 객체가 각자 두 개의 키를 생성해서 가지고 있어요. 이 두 개의 키쌍은 서로 연관되어 있고 반드시 동시에 생성되죠.
쌍쌍바 쪼개기라고 하면 이해가 편할 거예요. 두 개로 쪼개진 쌍쌍바 한 조각은 퍼블릭 키, 다른 하나는 프라이빗 키가 돼요. 공개 키, 비밀 키라고도 하죠. 프라이빗 키는 누구에게도 공유하지 않고 오로지 나만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사랑해도 비밀 키는 절대 공유하지 않습니다. 퍼블릭 키는 앨리스, 샌디는 물론 빌런과도 공유해도 상관이 없어요. 공개 키는 아무나 복사해서 사용할 수 있게 사대문 광장에 걸어두죠. 이 두 개의 키는 하나의 온전한 쌍쌍바에서 갈라져 나온 애들이기 때문에 오로지 두 개의 조각이 합쳐졌을 때만 의미가 있어요. 내 퍼블릭 키로 암호화한 메시지는 내 프라이빗 키로만 복구할 수 있고 그녀의 프라이빗 키로 암호화한 것은 그녀의 퍼블릭 키로만 복구할 수 있어요. 남의 쌍쌍바 조각은 내 쌍쌍바 조각과 서로 사마띠 아니하죠. 여러 훌륭한 박사님들이 수학적으로 아름다운 쌍쌍바 쪼개기 모델을 고안해내셨으니 우리는 그냥 쪼개기만 하면 됩니다. 브라우저가 서버의 쌍쌍바 조각을 이용하면 세션 키를 안전하게 보낼 수 있어요. 서버가 브라우저에게 자신의 공개 키를 보내면 브라우저는 이 공개 키로 세션 키를 암호화해서 보내는 거예요. 이 세션 키는 나머지 쌍쌍바 조각을 가진 서버만 복구할 수 있죠. 빌런은 서버의 쌍쌍바 조각이 없기 때문에 메시지를 탈취해도 해독을 할 수 없고요. 서버로 세션 키 대신 브라우저와 똑같은 세션 키를 생성해낼 수 있는 시크릿 값을 보낼 수도 있죠. 이렇게 직접 만나지 않고도 안전하게 브라우저와 서버가 같은 키를 공유할 수 있군요. 이 세션 키는 딱 통신하는 두 개체만 알고 이 통신 세션이 사라지면 같이 폐기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되게 뻘짓 같아 보이지 않나요? 그냥 주고받는 데이터를 암호화할 때 상대의 공개 키를 써서 보내면 그만인데 굳이 양쪽에 똑같은 세션 키를 나누어 가지려고 애를 쓰는 건지 이상하지 않나요? 그것은 각 알고리즘의 특성 때문이에요. 비대칭 키는 암 복구화를 하는데 계산량이 많고 암호화된 아웃풋 크기가 평문보다 훨씬 길어지기 때문에 대용량 전송에는 적합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전송할 대용량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데는 대칭 키를 사용하고 대칭 키를 안전하게 전달하는 용도로만 비대칭 암호화를 하는 것이죠. 귀찮은 일을 굳이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오. 이렇게 세션 키를 안전하게 똑같이 갖게 되었으니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걸까요? 천만에요. 알고 보니 애초에 내가 세션 키를 빌런과 주고 받았다면 어쩔 텐가요? 빌런이 유튜브.com이 아닌 유튜브.com 도메인을 등록하고 유튜브 사이트와 매우 그럴듯한 페이지를 꾸며넣고 누군가 로그인을 시도하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튜브.com을 쓰려다 바쁘다 바빠 현대인은 마지막 일을 누락하고 페이지를 열어 로그인을 시도합니다. 빌런과 나는 안전한 방법으로 세션 키를 공유했고 너무나 안전하게 빌런에게 나의 비밀번호 1234만 5678을 갖다 바쳤네요. 빌런은 피싱 사이트가 아니더라도 중간에서 접속 요청을 탈취할 수도 있죠. HTTPS는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인증서를 사용해요. 인증서는 말 그대로 인증을 받은 증서이지요. 인증서를 발급해주는 유명한 글로벌 사업자들이 있어요. 도메인 이름에 맞는 인증서를 발급해주죠. 이 유명한 인증기관들은 공개키와 비밀키를 가지고 있고 이 인증기관의 공개키야말로 정말 사대문에 곳곳에 걸어둡니다. HTTPS에서 서버가 빌런이 아니라는 걸 검증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인증기관에서 배포한 두 개의 다른 인증서가 필요해요. 똑같은 형식의 인증서인데 역할이 달라서 헷갈릴 수 있으니 정신 바짝 차리고 따라와 봐봐. 기본적으로 인증서는 퍼블릭 키를 공유하기 위해 사용한다라고 이해하면 따라오기가 쉬울 거예요. 인증서에 있는 퍼블릭 키가 누구의 쌍쌍바 조각인지 인지하세요. 두 개 중 하나는 루트 인증서예요. 아까 인증기관의 쌍쌍바 조각 중 하나를 사대문 곳곳에 걸어둔다고 했잖아요. 바로 그 공개키 정보를 담고 있는 것이 이 루트 인증서예요. 너님들이 지금 이 순간 사용하고 있는 윈도우, 리눅스 PC, 모바일 스마트폰에는 이미 여러 인증기관들이 배포한 루트 인증서들이 탑재되어 있다오. 사대문 정도가 아니었죠? 다른 하나는 서버 인증서예요. 서버와 브라우저가 세션 키를 공유하려면 서버가 먼저 자신의 공개 키를 브라우저에게 보내야 했었잖아요. 사실은 키가 아니라 공개 키 정보가 담긴 이 서버 인증서가 날아가는 거예요. 이 인증서 파일에는 서버의 이름, 나를 인증한 기관 이름, 인증서 유효기간, 그리고 서버의 쌍쌍바 조각인 퍼블릭 키 정보가 담겨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인증기관에서 배포했다는 증거로 디지털 서명값도 있지요. 서명은 또 뭔가? 여기 피카소가 한 픽셀 한 픽셀 장인정신으로 찍어 그린 파일이 있어요. 이 파일이 피카소가 찍어 그린 거라는 걸 인증받고 싶어서 피카소는 주민등록증과 신청서와 그림 파일을 들고 인증기관을 찾아갑니다. 그러면 인증기관에서는 주민등록증을 보고 피카소가 맞구나 확인한 다음 그림 파일에 사인을 해줘요. 디지털 서명은 바로 이 사인과 같은 거예요. 디지털 서명은 일단 원본 파일로부터 값을 뽑아내요. 여기서는 모든 픽셀 데이터를 더한 값이라고 후려쳐 봅시다. 이 값을 인증기관의 비밀키로 암호화해서 원본 파일과 함께 다시 패키징을 하면 서명이 완료돼요. 이 디지털 서명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내 그림이 찐이라는 증거로 쓰일까요? 이 그림 파일을 복사해간 사람은 서명값만 떼어서 인증기관의 공개키로 암호를 풀어요. 아까 인증기관의 공개키는 어디에나 널려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직접 비트맵 픽셀 값을 더해보고 진짜 그 값이 나오는지 보는 거죠. 복구한 서명값과 실제 계산해낸 값이 같다면 서명이 담긴 이 그림은 확실히 인증을 받은 그림이 되는 것이에요. HTTPS를 지원하는 세상의 웹사이트들은 인증기관으로부터 서명받은 인증서들을 웹서버에 설치해 가지고 있다가 브라우저가 보안 접속을 요청하면 이 인증서를 내려주죠. 브라우저는 서버 인증서가 유효한지, 내가 접속한 도메인 이름이 포함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루트 인증서의 공개키로 서버 인증서의 서명값을 인증해요. 두 인증서가 같은 쌍쌍바에서 나온 키 조각을 사용했다면 이 서버 인증서는 적어도 빌런이 보낸 건 아닌 거죠. 모든 신뢰가 이 루트 인증서로부터 기인하기 때문에 브라우저는 반드시 신뢰할 만한 루트 인증서만 가지고 있어야 해요.
일반적으로 브라우저와 같이 인터넷 접속을 하는 어플리케이션들은 자기가 탑재된 시스템이나 운영체제에서 루트 인증서를 끌어다 쓰기 때문에 보안에 신경을 쓰는 임베디드 시스템은 인증서를 보관하는 트러스트 스토어를 별도로 구현하기도 하고 딱 필요한 루트 인증서만 관리 설치하기 위해 인증서를 업데이트하는 서버도 별도로 운영하도록 설계하지요. 유튜브에 접속했을 때 브라우저가 받은 서버 인증서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유튜브는 구글 트러스트 서비스가 인증해주고 있네요. 만료되지 않았고요. 인증서 뷰어로 인증서가 담고 있는 세부 정보를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인증서의 본명 공개키가 여기 있고 암호화된 서명값도 여기 있죠. 그런데 인증서가 하나가 아니라 3개가 계단식으로 있는 게 보이시나요? 사실은 인터넷 서버를 인증할 때 루트 인증서만 사용하지 않고 중간 단계 인증서를 넣어요. 루트 인증 기관들이 비밀키 하나로 전 세계 웹사이트며 소프트웨어에 오만 서명을 한다면 관리도 어렵고 취약점에 노출되었을 때 리스크 범위도 크겠죠? 그래서 인증서는 트러스트 체인이라는 신뢰 사슬로 계층화해서 관리가 돼요. 최상위 인증기관은 다음 중간 인증기관의 인증서만 서명해주고 이 중간 단계 인증기관들이 실제 서버에서 설치되는 인증서에 서명을 해줘요. 아래부터 나를 서명한 기관의 인증서를 하나씩 타고 올라가면서 서명을 검증하면 결국 최종 보스인 루트 인증서의 서명을 검증하게 되죠. 이때 루트 인증서는 더 이상 상위 인증기관이 없기 때문에 본인의 비밀키로 서명을 하는 셀프 사이닝을 해야겠죠. 이런 식으로 최상의 인증기관이 직접 서명하지 않아도 최상위 인증기관이 보증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갈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위험과 관리 포인트를 효율적으로 분산시킬 수 있겠죠? 이제 대충 기본이 되는 이야기들은 다 한 것 같네요. HTTPS에 플로우가 될 만한 이그젬플을 휘리릭 복습하고 끝내볼게요. 우선 접속할 대상과 길을 뚫어놔야겠죠? TCP 전송 계층을 이용하는 경우에요. 기억나나요? TCP3웨이 핸드쉐이크, 시네크, 에크. 이렇게 연결 후에 암호화된 통신을 하기 위해 TLS 핸드쉐이크를 해요. 클라이언트가 먼저 헬로를 보내는데 이때 클라이언트가 지원하는 TLS 버전과 암호 알고리즘 정보를 같이 보내주죠. 서버가 헬로로 화답합니다. 이때 서버 인증서를 추루루 같이 보내주죠. 브라우저는 이 인증서들의 값을 요리조리 검증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 보증하는지 서명을 검증하여 신뢰 체인을 검증하죠. 이때 시스템에 있는 루트 인증서의 공개키가 사용되고요. 서버 인증서에 문제가 없으면 인증서에서 공개키를 추출해 세션키를 서버와 교환하기 위해 필요한 마스터 시크릿을 암호화해서 보내요.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똑같은 대칭키를 갖게 되고 이후에는 이 세션키를 이용해서 HTTP 메시지들은 죄다 암호화해서 주고받죠. 덤프다 보니 HTTP 메시지가 이렇게 암호화되어 있어서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네요. 사실 이것은 꼭 브라우저와 웹서버 사이 HTTPS 프로토콜에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소프트웨어들이 TLS 프로토콜로 데이터를 암호화해서 전송하고 디지털 서명을 인증해서 신뢰할 만한 소프트웨어 패키지인지를 검증하는 것은 매우 일반적이고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거든요. 오늘 살펴본 HTTPS로 데이터를 주고받더라도 사용자 입력과 서버 데이터를 처리하는 웹앱의 구현이 허술하면 DB가 털리거나 서버 페이지에 얻은 인권한을 탈취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웹앱 개발자들도 사용하는 라이브러리들의 취약점을 민감하게 살펴보고 시큐어 코딩을 연습해야 한답니다. 사실 요즘 일을 너무 열심히 했더니 드립력이 딸피 상태가 되었어요. 응 아니야 그냥 갱년기야. 다음 에피소드는 물량 마시고 AP 충전해서 엠베디드 시스템 내에서의 보안에 대해서 떠들어 볼게요. 소프트웨어의 베이직 오브 베이직에 대해서 짚어보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어요. 능 개뿔 다음 편은 싸다고 몇 대 맞고 업로드할 거임. 여러분, 언제 다시 돌아올지 모를 저를 잊지 말아주세요. 제발.